다음은 화폐 시장의 장기 균형, 즉 화폐에 대한 화폐적 접근 방법, 환율에 대한 화폐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앞에서 공부했던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물가 수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이론은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건 화폐에 대한 실질 공급량, 이건 화폐에 대한 실질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단기 모형에서는 이 물가가 단기에서는 P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장기 균형에서는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장기에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P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P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신축적이므로 이 장기 상태에서는 화폐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물가가 변해서 이 화폐의 불균형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명목이자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평형수 요건은 이자율하고 환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구매력 평가설은 인플레이션하고 환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이자율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형 조건을 보면 R은 이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뭔 거는 예상 환율 상승률이죠. 현재 환율보다 예상 환율이 몇 % 상승할 것이냐. 그래서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변한다. 이걸 이제 예상 환율로 바뀐 거죠. 현재 환율이 아니라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걸 이쪽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R 스타를 이쪽으로 넘기면 R-R 스타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P2 hat, P 스타 2 hat.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 예상 인플레이션율, 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우리나라 명목이자율, 미국의 명목이자율의 차이하고 같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명목이자율이 상대국보다 높다는 것은 그 국가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대국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19-3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미국과 114개국이네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약 30년간 각 국가들의 미국과 인플레이션율 차이를 여기다 적고, 그러니까 이 국가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율이 30 내지 40%가 더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자율 차이. 그래서 이 나라는 이자율이 미국보다 이만큼 더 높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에서 명목이자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자율이 높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피셔 효과는 한 국가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명목 이자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셔 효과라고 해요. 경제학자 이름이죠. 피셔 효과라고 한다. 이 피셔 효과는 단기적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다. 장기적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명목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썼던 식을 다시 쓰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 R 스타는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예상 실질 이자율, 이것은 상대 국가의 예상 실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하고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한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이동이 국가 간에 자유롭다고 한다면 예상 두 나라의 예상 실질 이자율이 서로 같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 실질 이자율이 두 나라에서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화폐적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장기에서 이자율, 물가, 환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장기니까 이건 화폐 시장의 불균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되고 P가 이쪽으로 가면 화폐에 대한 실질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 수준은 화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외국 물가 수준도 화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면 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의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지금 구매력 평가설의 데피니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P 스타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통화 공급량이 변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국민소득, 소득 수준이 변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통화 공급량이 변하면 첫 번째로 보면 통화 공급량이 변하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으로부터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값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모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장기에서 통화공급량, 이자율, 국민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 화폐적 접근 방법에서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식은 환율이 두 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환율에 대한 화폐적 접근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19, 12에서 분자의 값이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가고 분모의 값이 증가하면 환율이 내려간다. 그래서 19, 11을 이용해서 화폐 공급, 이자율, 생산량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예측해보자. 방금 했던 이야기죠.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반대로 외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은 내려가게 되겠죠. 두 번째, 자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분모가 값이 감소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외국은 반대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기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어땠는 거는 하락했어요. 왜 단기 모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하락했습니까? 단기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달러가 우리나라로 예금하려고 달러가 유입하게 될 것이고 달러가 유입하면 달러 공급량이 늘면서 환율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단기 모형에서하고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분모값이 커져서 환율이 내려가게 되고 외국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화폐적 접근 방법은 물가의 신축적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장기다 이거예요. 장기. 어떤 면에서 장기냐? 어떤 경제 변수 변화가 무엇을 바꾸는 거죠? 물가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 물가의 변화가 환율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 M2가 이렇게 증가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 통화량이 이 M2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지금 공부해 보고 싶은 거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해 가는데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율이 커졌어요. 그 증가율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매년 뭐 2%씩 올리다가 증가율 1% 정도 더 올려요. 그러니까 매년 2% 통화량을 증가시키다가 이제 앞으로는 3%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 매년. 이렇게 1% 정도 더 올리면 인플레이션율도 1% 정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앞에서 피처 효과에 의해서 명목이자율도 1% 정도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상승할 때 통화량이 증가할 때가 아니라 증가율이 상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공급량 변화요. 자, 여기에 지금 통화 공급량이죠.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통화 공급량이 이 비율로 증가해 가요. 그런데 T0 시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를 2%라고 했는데 1% 늘려서 이게 지금 1%입니다. 1% 더 늘려서 이걸 3%. 그러면 기울기가 더 경사지는 거죠. 3% 증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도 이 앞에는 2%로 증가하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도 3%로 증가해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이 3%로 증가하니까 이자율도 예전에는 이 금리에서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만큼 합한 것만큼 이렇게 점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도 구매력 평가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구매력 평가세에 의해서 환율도 그만큼 이게 1% 올라가면 이게 1%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하나는 왜 여기서 지금 통화 공급량이 2%로 증가하고 3%로 딱 증가하려고 하는데 이 T0 시점에 물가가 점프를 해요. 점프. 점프했죠. 물가가. 왜 이렇게 물가가 점프를 하느냐는 겁니다. 물가가 점프한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예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자. 첫째, 초기 시점에서 통화량이 바로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증가하려고 딱 해요. 근데 이 증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로 물가가 즉각적으로 점프한단 말이에요. 물가가 점프. 왜 그러느냐? 초기 시점에 앞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생기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3%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 예상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인해서 3%가 되었구나 하면은 피처 효과에서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 점프하게 되는 거죠. 3%로. 그리고 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화폐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LRY 이렇게 했잖아요. 이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다. 보시면 환율도 물가가 점프하는 순간
환율도 그대로 이렇게 점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단기 모형에서는 이자율하고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왜 장기 모형에서는 이자율과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자, 통화공급량이 증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단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해요. 그런데 장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환율도 상승합니다. 이유는 뭐죠? 단기에는 물가가 고정돼 있어요. 물가가 고정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량이 늘어서 이자율이 하락했군요.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달러가 나가는 거죠. 달러가 나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장기에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이 화폐 모형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구매력 평가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단기에서는 물가가 경직적이지만 장기에서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시면 단기 모형과 장기 모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질 환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구매력의 실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를 실질 환율이라고 그러고 이 실질 환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리얼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우리가 Q라고 하면 Q는 P 스타예요. 이 P 스타는 뭐예요? 외국 재화 묶음이고 P가 물가지수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재화 묶음의 물가지수예요. 자, 그래서 실질 환율은 두 국가의 상품 바스켓의 상대 가격이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상품 바스켓이고 이것은 외국 상품 바스켓을 우리 화폐 단위로 바꾸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명목 환율은 이렇게 쓰잖아요. 명목 환율은 P 스타 P 이렇게 쓰니까 명목 환율은 그냥 물가지수 비율이에요. 물가지수. 그래서 화폐의 상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 환율은 상품 바스켓의 상대 가격이다. 자, 다시 명목 환율은 1달러가 원화로 얼마냐? 이것이 이 명목 환율이고 실질 환율은 미국에서 10개 상품을 사는데 얼마고 한국에서 그 똑같은 10개 상품을 사는데 얼마다는 그 비율이 실질 환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명목 환율이 상승하거나 미국에서 상품 바스켓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 Q는 상승한다. 이게 올라가면 이 지금 분자 상품 바스켓 가격, 미국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Q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 환율 Q의 상승은 미국 상품 바스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화폐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 환율의 상승이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게 된다.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했네. 그래서 이걸 실질 절하, 리얼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걸 우리가 리얼 어프리시에이션, 절상, 실질 절상했다고 하고 이걸 리얼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 환율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두 국가의 상대 가격이에요. 묶음에 대한 상대 가격. 그래서
이는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준다. 최하 묶음에 대한 상대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실질 확률이 상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외국 저하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분자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실질 환율이 하락했단 말은 우리 저하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적용된다면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됩니다. 자, 보세요. Q는 EP 스타를 P, 미국 지하목금, 우리 지하목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매력 평가설에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면 P 나누기 P 스타가 되거든요. 이 환율이 이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환율이 이 물가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값은 1이 된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갈 때 자국의 명목 환율이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면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은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명목 환율이네요. 한국의 명목 환율, 실질 환율 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 겁니다. 명목 환율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올라가고 봐야 되는데 실질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명목 환율은 올라갔는데 실질 환율은 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물가의 변화가 이 물가의 변화가 어디에 반영이 되고 있다?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실질 환율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처럼 물가가 10% 올라갔더니 환율도 10% 올라갔다. 그러면 실질 환율 Q는 불변. 이런 경우에는 Q가 이 실질 환율이 불변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명목 환율에 비해서 실질 환율이 안정적인 걸로 봐서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물가 수준의 변화가 환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질 환율하고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이 어떻게 관련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질 환율의 데피니션, 정의를 미분한 것이고요.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하면 이렇게 변화율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상 변수로 바꾸면 예상 환율의 변화는 이게 지금 예상 환율의 변화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실질 환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이자율 평형 조건은 이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정의 나온다 이거예요. 두 나라의 명목 이자율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율의 차이하고 실질 환율의 차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피셔 효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Q가 제로였죠. 자, 그것은 Q2가 이게 없었던 이유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이 이자율이 환율이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구매력 평가설이 아니라 실질 환율의 데피니션이 있다 넣으면 여기에 실질 환율의 항목이 하나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국가 간 이자율 차이가 두 국가의 예상 인플레이션의 차이에다가 추가적으로 예상 실질 환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게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고 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 우리 외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뺐더니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뭐가 되는 거는 R 마이너스 R 스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식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IE 마이너스 I는 QE가 된다.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두 나라의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실질 환율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실질 변수로 표현한 이자율 평형 조건이다. 구매력 평가서의 주장대로 물가 상승률이 명목 환율에 반영이 되면 구매력 평가서대로 물가 상승률 변화가 그대로 명목 환율에 반영되면 이 실질 환율은 불변이죠. 불변이니까 이것이 제로가 되고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실질 환율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진보가 있거나 자원 개발이 있거나 이런 비화폐적 현상들이 발생해서 실질 환율이 변하게 된다면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은 이 실질 환율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다음은 다양한 환율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노미널 이펙티브 익스체인지 레이트, 노미널 이펙티브 익스체인지 레이트, 명목 환율 지수는 자국이 J고 외국이 K고 이게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 외국 환율,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환율, 이게 외국 환율이에요. 제로는 기준, T는 비교 시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예를 들면 비교 시점에 비해서 10% 올라갔다. 근데 외국 환율이 비교 시점,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대미 환율이 5% 올라갔다. 그리고 다른 나라 환율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경쟁력이 생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5% 올라갔지만 뭐 일본이나 중국 환율이 10% 올라가 버렸다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명목 실효 환율 지수. 그러니까 우리 환율하고 다른 나라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미 달러 환율은 5% 상승했지만 다른 나라 대미 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원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다음 물가지수는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외국이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 물가가 더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명목 환율 지수를 물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커질수록 외국 환율이 높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커질수록 외국 물가가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우리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했음을 뜻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상승은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5% 상승했는데 외국은 10% 상승했다. 그러면 2배. 자, 이 있으면 뭐겠어요? 외국의 뭐 환율 상승률이 2배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거죠. 강해져.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강해지고. 근데 외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4배가 예를 들면 올라갔다. 4배가. 그러면 외국의 환율이 2배 올라갔지만 물가가 4배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더 강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상승했다. 환율이 올라갔지만 물가가 4배나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상승한 게 되겠죠. 이처럼 서로 반대가 되는 논리는 명목 실효 환율 지수 계산에서 자국의 명목 환율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외국이 분자에 있고 우리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것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아, 외국 환율이 더 올라갔구나. 그럼 우리 화폐 가치가 상승했구나. 이게 올라가면 우리 화폐 가치가 상승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19-9는 일본의 명목 환율하고 실질 실호 환율 지수인데요. 보시면 명목 환율 지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실질 환율 지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그래서 이 환율하고 환율 지수하고가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인데 환율 자료는 뭐 어디에나 있고 이 환율 지수를 아까 그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에 국민소득의 국제 비교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1차적으로 자국의 화폐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자기 나라 화폐 단위로 계산하겠죠. 국민소득을. 그리고 이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환율을 이용해서 미국 달러로 이제 환산하게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 뭐 일본은 4만 불, 뭐 중국은 15,0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환율, 그 국민소득에는 구매력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구매력을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하고 그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계산한 것이 PPP-GNI.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세에 의한 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데이터를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물가 수준이 가장 낮겠어요? 중국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은 물가 수준이 낮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는 더 국민소득이 더 높아진다 그럴까요? 한국과 일본에 더 가까워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시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러 표시 1인당 GNI를 봤더니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10,000, 20,000, 30,000, 일본은 30,000, 40,000, 40,000 이렇게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있고 PP달러는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봤더니 중국은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 일본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2018년만 한번 가지고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9,000불, 30,000불, 40,000불이었는데 물가 수준을 반영했더니 중국은 18,000불이 되고 한국은 40,000불이 되고 일본은 44,000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중국은 물가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낮은 편이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PPP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국민소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내용을 읽어보시면 세 국가의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PPP 달러 표시 소득은 차이가 훨씬 작아진다. 특히 중국의 달러 표시 소득에 비해 PPP 달러 표시 소득의 증가가 크다. 이는 중국의 물가 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의 물가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후진국일수록 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PPP 달러로 표시한 국민소득이 달러 표시 국민소득보다는 높게 후진국은 물가 수준이 낮으니까 구매력을 평가하면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19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